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제 올해 입시와 관련해서 각종 제도, 그 다음에 전형별 특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다룰 부분들은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 이제 이게 올해의 입시 환경의 변화인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 1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한 6만 명 정도 적어서요. 4년제 대학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학 입시에서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느냐의 문제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의 경쟁률인데요. 15개 대학 경쟁률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대학 1학년들에 비해서 지금 고3들은 경쟁률이 2대 1 가량 줄었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현재 고 1, 2, 3 중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경쟁률이 낮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적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또 최근 고 연대로 쭉 따져보면은 중학교 2학년이 굉장히 지금 경쟁률이 훅 떨어지는 것을, 인구수도 많이 줄고 훅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좀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죠. 만약에 대학을 못 가면 군대를 갔다 오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 근데 이제 이런 입시 환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대학의 이제 모집 인원은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대학부터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제 소위 이제 서열 아닌 서열을 이렇게 잡아 보면요, 학생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학인데요. 보통 이제 의대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의 경우에 굉장히 이제 모든 학교들의 상위권 또는 내지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쪽을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요 라인까지만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요 밑에까지 쓰는 경우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수는 줄었는데 이 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하는 대학에 대한 경쟁률은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그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얼만큼의 내 역량을 키울 것이냐와, 아니면 눈높이를 조절을 해서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 항상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대략적인 우리가 배치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략적인 이제 배치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예, 맨 위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이제 이게 우리 모의고사를 봤죠. 3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텐데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4개 영역이 모두 1등급이다. 내지는 뭐 하나 정도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등급 대다라고 했을 때 요 급에서 이제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2등급이 나왔을 때, 모두 2등급 내지는 1등급 하나에 2등급 한 3개 정도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의 급이고요. 문과 기준입니다. 3등급이 요 라인이고, 그 아래쪽은 이제 4등급 이하가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요 정도의 위치, 3등급이 몇 개가 나왔느냐, 2등급이 몇 개가 나왔느냐, 이런 걸 잘 점검하셔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위치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는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연계도 뭐 비슷한데요. 자연계는 이제 의예과가 워낙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의예과를 포함해서 1등급대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등급대, 3등급대 역시 이제 4등급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고 내가 현재 뭐 몇 개가 4개 영역 중에 몇 개가 몇 등급 이내에 들어왔는가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략적인 자신의 위치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표는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학생들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3월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성적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100분위의 변화로 이제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3월 모의고사에서 97%의 100분위를 받은 학생이 국어, 수학, 탐구에서 97%의 100분위를 받은 학생, 그러니까 올 1등급이죠. 올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어떻게 성적 추이가 바뀌는가를 점검을 해봤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떨어지는 현상이 대학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과를 기준으로 하면은 성균관대 경영 정도 갈 수 있는 학생, 이과 쪽은 서울대 공대 정도로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이 점수가 수능까지 갔을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공간이 비는데 왜 떨어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3월 모의고사는 전국이 모두 보질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보지 않고요. 그냥 두 번째로 3월 모의고사는 고3 학생들만 봅니다. 그래서 재수생들 이상은 보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집중력이 그래도 다른 달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6월과 9월이 지나게 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국적인 이제 모의고사 숫자도 늘어나고 또 N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최상위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떨어질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찾아가면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수시에서 6번 쓸 수 있죠. 그래서 수시 6번을 이렇게 6개를 쪼개 보세요. 그래서 상향, 적정, 안정 이렇게 6개를 쪼개서 쓰시고요. 특히 이 가운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가장 정시에서 가능한 대학을 하한선으로 잡아놓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수시 하나를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봤던 배치표상에서 내가 갈 만한 대학들을 하나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준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학과 그리고 조금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대학을 찾을 때는요.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입시의 출발점은 뒤에 가서도 계속 보시겠지만 결국 수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기복이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의 사례인데요. 평상시 이과 학생인데 평상시에 수능이 잘 나올 때는 1등급대가 나오지만은 못 나올 때는 3등급까지 떨어지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1, 3의 기복이 왔다 갔다 했던 학생이었고 별다른 비교과나 이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노릴 수 있었던 것은 수시에서는 논술, 정시 아니면은 이제 정시까지 바라봐야 되는 이런 학생이었는데 수능 끝난 다음 날 가채점을 한 다음에 저한테 바로 먼저 찾아왔어요. 자기 담임 선생님도 멀리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교실에 있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자기가 채점을 해보니까 너무 잘 봐서 다른 친구들은 못 봤는데 자기는 너무 잘 봐서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 토요일에 있을 고려대학교 공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느냐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성적을 보니까 이거는 서울의 웬만한 의과대학은 너끈하게 그냥 최초합을 할 수 있는 엄청 잘 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공대는 현재 네가 정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 갈 수 있으니까 구태여 수시에서 논술을 보러 안 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선생님 근데 수능 이전에 그 당시 이제 수능 이전에 연세대 논술이 있었거든요. 수능 이전에 연대공대 논술을 봤는데 제가 그거 붙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준 거죠. 괜찮아, 네가 붙을 리가 있니? 넌 떨어질 거야.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꼭 떨어지겠죠? 이러고 갔는데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 공대를 합격한 친구 중에 그런 슬픈 표정으로 가는 친구 처음 봤었어요.
예, 그만큼 이 모의고사 수능에서 나오는 이 기복 없는 점수대가 학생들의 입시 만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정시는 어느 정도냐? 뭐 정시는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게 그냥 놓은 게 아니고요. 정시는요. 수시에서 많이 다 떨어질 경우에는요, 본인이 수시에서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을 정시에서는 최고 상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구조니까 수시에서 일단 승부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최상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만족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이냐 학과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때로는 학과를 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대학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대학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는 그 학교의 학사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전과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대학은 전과가 굉장히 쉬워요. 소위 조금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전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중상위권 대학부터는 전과가 쉬운데 어느 정도가 쉬우냐면은 자기 학과 사무실에 가서 학과장 도장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전과하고 싶은 학과 사무실 가서 도장을 받고 이것을 그냥 교학처에 제출하면 바로 전과가 되는 그런 정도의 대학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복수전공, 이중전공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캠퍼스가 나눠져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캠퍼스에서 지방 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로 캠퍼스 이동해주는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대학이냐 학과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굉장히 까다롭고 정시로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뭐 한두 개 틀려서 또 국영수 중에 어느 부분이 틀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이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만 가지고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것만 믿지 마시고 수능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수준 그러니까 내가 2등급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3등급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부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 중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여기 세 개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정시에는 이제 수능 전형으로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을 정량화하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뭐 대표적인 대학이 뭐 충북대죠. 충북대. 굉장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과 성적만 봅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한 거 보지 않고요. 자기소개서 받지 않습니다. 추천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석차 등급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편합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을 보시면요. 일단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의 40% 이상이 교과 전형이고요. 그리고 예측성이 높습니다. 전년도의 합격선을 보고서 올해도 대략 비슷한 수준일 거다라고 하면은 거의 정확하고요. 경쟁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같은 교과 전형을 이 대학 저 대학에 5개, 6개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만 등록해야 되니까 충원 합격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전년도에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중앙대학교의 충원율을 보면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의 경우에 대략적으로 160%, 152%이 무슨 뜻이냐면은 10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10명 모두 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또 10명을 추가로 합격을 시켰는데 그들 중에 5명이 또 등록을 하지 않아서 5명을 더 추가로 그래서 10명을 합격해야 되는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친구는 총 25명이 되는 경우를 152%라고 하죠. 반면에 이제 종합 전형은 한 배수가 안 빠지고요. 논술 전형은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는 걸로 나와서 추합이 잘 안 되죠. 따라서 이 교과 전형은 이렇게 충원 합격자가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배치표가 중요하겠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내신이면 어디를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배치표가 중요한데요. 이 배치표가 정답은 아닙니다. 왜 정답이 아니냐면 이 정도로 대학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에서 1.5등급 이내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높지만 한양대랑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 대학들은 이제 1등급 초반입니다. 사실 극초반. 이과까지 포함하면 한 1.3, 1.4까지도 추합으로 합격하긴 하는데 대체로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과의 경우에 최초 합격이 1.01 뭐 이렇게 커트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학교지만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이제 광운대, 서울권에 이제 광운대, 세종대, 아주대급, 명지대 이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1, 2등급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을 100% 믿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이 성적대를 가진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그냥 편하게 쓰지 않고 자신의 이제 비교과 활동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자소서, 추천서를 통해서 종합 전형을 쓰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서 이 급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합격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합격하고 종합 전형도 합격하면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추합으로 가면은요. 좀 더 합격선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대학들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의과 대학들이고요. 의과 대학들 교과 전형은요. 보통 1.3, 4등급에서 수능 최저가 1등급 2개, 2등급 하나 정도, 1, 1, 2 정도, 3개 영역 합 4 정도가 되면 지방 의과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저 적용하는 대학들은 이쪽 대학하고 비교해 보면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순간 대학의 소위 말하는 이제 정시 커트라인이 높은 대학이 이쪽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해 준다면은 좋은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가 수능 최저 통과 수준 2등급 한 3개 정도 나오는 수준이 되면은 충분히 중상위권 이상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입시 중에 이제 교과 전형이 바뀐 부분인데요. 가톨릭 대학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했던 내신 성적을 2학년 2학기까지만 이제 반영을 하고요. 국민대는 전년도에 면접을 했지만 올해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덕성여대는 수능 최저가 낮아졌고요. 명지대학은 반영 교과가 국영수 4과에서 인문은 국영수 4, 자연은 국영수 과로 바뀌었고요. 서울여대는 수능 최저가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 전년도까지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죠. 그래서 합격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대는 비교과를 아예 뺐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요 참고로 요거는 지금 세계화 모의 탐구는 2가 아니라 탐구는 1, 탐구 한 과목입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 교과가 바뀌었고요. 이렇게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요 부분은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럼 교과전형 대비법은 뭐냐? 교과전형 대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신 성적 관리 잘하고요. 수능 최저 통과할 수 있게 하면 되고요.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럼 면접 준비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쌀로 밥하는 수준만 되면은 충분히 이제 합격 가능하다. 아주 기본적인 입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 보통 말씀드렸죠. 이제 뭐 2등급 3개, 2등급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쭉 그 확인해 보시면 보통 이 정도 2등급 3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요 정도면은 이제 3등급 2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 의식과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가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 두 학생의 비교인데요.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A 학생은 모든 영역이 다 1등급인 학생이고 B 학생은 지금 두 과목 정도가 2등급이죠. 그러면 내신 성적을 봤을 때 A와 B 중에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A죠. A는 지금 올 1등급이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고 대학이 학생들을 뽑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제 원점수까지 다시 봤어요. 그 학생이 받았던 원점수까지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A 학생은 지금 국어가 1등급이긴 하지만 89점 1등급이고 B 학생은 국어가 2등급이지만 87점이에요. 불과 한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소위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학생은 지금 국어를
국어 1등급을 문을 닫고 들어간 학생이고, 이 학생은 지금 문을 열고 2등급을 연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위 학생 어찌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학생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고민거리가 되죠. 근데 다른 과목들을 보니까요, 지금 A 학생은 다 근소한 차로 1등급을 받았고요. B 학생은 지금 1등급을 받은 성적 과목들은 주요 교과이면서도 아주 탄탄한 1등급의 모습을 원점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A와 B 학생 중에 이제 A 학생이 우수하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제 B 학생도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점검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좋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원점수나 다른 활동까지 포함해서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A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사실은 교과 전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B 학생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서류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다른 경우입니다. 이건 두 고등학교의 이제 상황을 지금 비교한 건데요. 지금 영어 점수만 봤는데요. 이 위에 있는 학생은요, 영어가 1등급이에요. 영어가 1등급. 근데 아래에 있는 학생은 영어가 4등급 한 번, 5등급 한 번이에요. 그러면 내신 석차 등급은 지금 위에 있는 학생이 탁월하지만 1등급이지만 밑에 있는 학생은 지금 4.5등급이거든요. 그냥 등급만 비교했을 때는 위에 있는 학생이 우수해 보이지만 원점수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셔야 될 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학생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의 평범한 학교의 학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고 있는 그런 학교죠. 그리고 편차라는 게 있어요. 편차라는 거 간단하게 이해하자면은 그냥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차이를 편차라고 해요. 근데 평균에서 떨어진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25.5라고 하면은 대략 50점 좀 넘는 거예요. 차이가.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3.8이지만은 평균에서의 차이니까 이거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차이가 50점이 넘는다. 다시 말해서 문제 틀리는 개수로 하면은 뭐 한 문제 틀리는데 2, 3점 감점한다면 한 20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학교고요. 상위 그룹하고 하위 그룹이. 여기는 어떻습니까? 7점 정도, 8점 정도니까 한 3문제. 그러니까 이 학교는 3문제를 더 맞추면 1등이고 3문제를 틀리면 꼴찌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꼴찌는 1등에 비해서 20문제가량 더 못 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학생들의 성적차가 많이 나는 학교고, 여기는 학생들이 상위권이 고르게 모여있는 학교니까 우리가 등급만 보고서는 이 학생을 뽑아야 되겠지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정들까지 읽어낸다면 지금 감히 이 학생만 선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평가 항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네 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대학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에는 요 두 개, 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에 이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인성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거죠. 너는 모든 성적은 다 뛰어나고 전공 적합성은 좋으나 넌 못 됐어. 그러니까 넌 대학에 오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의 여부도 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학생을 붙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소위 말해서 패스페일. 너는 진짜 안 되는 학생이야.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그 패스페일 정도인 거고, 실제로 학생들이 갈리는 부분들은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서 많이 갈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6개 대학에서 자신들이 학업 역량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답을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찾아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찍으시든지 또 아니면 이 영상이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그
EBSI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EBSI 홈페이지에 올라가시면 좀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니까 그때 상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략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인가, 또 공부에 대한 태도와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은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면접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공 적합성의 부분이에요. 네, 또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보통 이제 발전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좀 보시고 여기에 각각 답을 한번 쭉 달아보시면은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할 만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들마다 뭐 이렇게 뭐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보는 대학이 있고 고르게 보는 대학이 있고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대학이 있고 한다는 건데, 요거는 제가 물론 전년도의 자료들을 모집 요강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넣어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요게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한번 이 비율을 한번 모집 요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점수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 대학마다 다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3학년 1, 2, 3학년의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전년도 선배들하고 좀 달라졌거든요. 달라진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지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글자 수를 다 줄였어요. 예. 그냥 자율활동에서 1000자를 쓸 수 있었던 것을 500자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700자로 줄이고, 그리고 종합의견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다 줄였어요. 심지어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30자밖에 못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그냥 글자 수가 줄었다가 기본이고요. 그런데 단 하나 글자 수가 줄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줄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보여준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지금 2개의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다양한 주제의 영문 잡지를 꾸준히 읽어 어휘력이 바탕이 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한번 아이들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그 생각을 찾아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어휘력이 바탕이 됐는데 그 어휘력이 바탕이 된 근거가 영문 잡지를 꾸준히 읽었대요. 그러면 영문 잡지를 읽은 것은 학교에서 했던 교육 활동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럼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세특이지만 이것은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영문 잡지를 통해서 어휘력이 바탕이 된 것은 교과 수업 중에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 거고, 만약에 교과 수업 중에 영어 시간에 영문 잡지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는 영문 잡지를 읽어서 어휘력이 바탕이 됐구나, 내 수업은 안 듣니? 이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그 다음 거를 좀 보시면요. 다음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대체로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한 부분인데요. 뭐가 다른가를 잘 보시고 3학년 1학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과 세특에서 내가 어떻게 세특을 받는 것이 잘 받는 것인가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되게 그냥 밋밋하게 쭉 다뤄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을 실시했다고 함으로써 결국 학생이 수업을 했는지 교사가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학생이 수업을 했다면 교사는 무엇을 했는지가 지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다듬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발표를 하면서 A 교수와 B 교수의 주장을 비교했고, 이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충돌 지점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그리고 학우들에게 이것을 이해시켰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3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비교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의 비교를 통해서 그 상황의 핵심적인 논제를
명확하게 짚었고 그것을 학우들에게 이해를 시켰다. 이런 거 비교, 대조 이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세특이 있으면 이게 대학에서 볼 때는 학생들의 역량을 금방 파악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생활기록부상의 세특들을 한번 보시고 세특의 내용들이 발표나 토론이나 과제 제출이나 할 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많다면 상당히 대학에서 어필할 수 있는 생기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학년 1학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1, 2학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매 수업에 충실하면서 비교와 대조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 인생은 늘 비교와 대조의 연속인 거 아시죠? 예, 우리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은 비교와 대조가 돼야 되는데 뭐 급식처럼 그냥 주어진 것을 먹는 이런 방식은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쭉 뽑아갖고 제가 여기에 이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이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글쎄요. 독서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여기에 답 한번 달아보셨나요? 예,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몇 권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사실은 명확한 답을 못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과제 연구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했으면은 3학년 1학기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특히 이 부분 진로 희망 사항하고 지원 대학이 다른데 다르면 이게 대학이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 그다음에 봉사 시간 또 얼마나 해야 되나.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데 동아리 활동은 전공과 관련된 것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고민들에 대한 대답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아까 봤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만들어서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학에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결국 학생의 지성과 적성과 인성을 보는 거거든요. 지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적성에 관련된 부분이 전공 적합성, 인성에 관련된 부분이 인성과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축.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을 때 이것들을 하면서 지성과 적성과 인성 중에 어떤 역량을 키웠는가에 답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회장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학생회장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리드하면서 잘 따라오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뭐 고민하고 힘들었고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고민 과정에서 내가 많은 공부들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면 지성과 인성의 부분이 키워진 거죠. 그 부분까지 나와야만 이 부분이 유리한 거고 그 부분이 안 나오고 단순히 학생회장 몇 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독서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몇 권을 읽든 상관없습니다. 뭐 100권을 읽든 200권을 읽든 본인의 지성과 적성과 인성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면은 또 무엇을 도움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돼야 되는 거고 과제 연구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진로 희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로 희망은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진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초에 어떤 목표를 놓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린 것이 아니고 1학년 과정을 쭉 맞춰보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면서 수업도 듣고 진로 탐색 활동도 하고 체험학습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 나한테는 이런 직업이나 이런 전공이 맞는 것 같더라 또는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진로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도 역시 학생들은 탐색하는 과정이고 3학년 1학기에 내가 1, 2학년 때는 의사가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3학년 1학기에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그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는 창의력보단 좀 뭔가 꼼꼼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영역인데 내가 3학년 때 공부를 해보니 나는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이 맞더라. 그래서 컴퓨터 전공으로
희망을 바꿨다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아무 문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진로 희망이 되는 거니까, 진로 희망 사항이 1학년, 2학년이 지금 3학년에 와서 접수하려고 하는 학과랑 다르다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양심적으로 본인이 3학년 1학기에도 끊임없이 자기 학과를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줘야겠죠. 그다음 봉사 시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봉사 시간은 그냥 나눔이고 재능 기부이기도 하고 내 시간은 온전히 나만 아니라 남들을 좀 생각해보는 배려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기본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대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봉사활동 시간은 600시간을 한 친구를 봤어요. 네. 600시간을 했으니 600시간을 한 만큼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8등급이었어요. 네, 600시간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결국 대학을 갔느냐? 제가 마지막으로 상담해 준 것은 삼수했을 때 상담을 해줬었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아마 그 이후로도 못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봉사 시간이 무조건 많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면 됩니다. 요즘에 하도 봉사를 학생들이 또 전공과 뭐 일치하는 봉사를 해야겠다라든지 좀 그래도 좀 쉬운 거, 예를 들어 오히려 이제 노인복지관 가가지고 뭐 말벗대기 쉽지는 않죠. 그렇죠? 자기 할머니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 애들이 그 뭐 남의 뭐 전혀 모르는 할머니하고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봉사 몇 시간 받아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던 친구들이 이제 좀 만만하게 보는 게 뭐냐면 지역의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멘토링 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등학생들의 수에 비해서 초등학생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은 그 고등학생 언니 형들에게 이렇게 여러 명에게 멘토링을 받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그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등학생이 형들에게 봉사를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인데요.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내가 도전하려고 물리 실험 동아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연관성 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합창반을 하면서도 합창반에서 나오는 그 소리도 역시 물리의 한 원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합창반도 물리하고 연관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댄스 뭐 방송 댄스반 역시 춤을 추는 것도 물리와 어찌 보면 더 큰 폭에서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아리라고 하는 거에 연관성이라는 것은 너무 좁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폭넓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을 거의 안 봐요. 서울대학은 학업 역량 중심으로 많이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왜 그러냐? 그 대학 교수님들이 워낙 특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학과 교수님 중에서는 대학교 때 화공을 전공하신 분이 지금 경제학과 교수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그 서울대 국악과의 황병기 교수님은 법대 출신이죠. 그러니까 꼭 전공과 학부 전공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에 또 그렇게 매이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도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 지향해야 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습 경험, 활동, 그리고 나눔 배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1번과 2번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는 부분이고 3번은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는 부분이라고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업 경험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대학 사정관들도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을 잘 써야지 되는 것은 뭐 어느 사회나 똑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쓰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 등급이 향상됐다, 그 다음에
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런 유치한 느낀 점, 요 세 가지를 쓰지 마셔야 되는데, 일단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게 뭐가 문제냐? 진짜 사교육을 안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부모님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배우면 그건 사교육인가요? 공교육인가요? 애매하죠. 그 다음에 등급이 오른 건데요. 등급이 4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 4에서 2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은 위치에 따른 거죠. 100명의 학생들 중에 달리기에서 4등까지 들어오면 4% 얘들이 1등급이고 그다음에 11등까지가 2등급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들이 달렸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같이 구성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올린다는 것은 내 실력이 올라가기도 하겠지만은 등급을 올라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등급을 올리는 쉬운 방법이죠. 그 방법으로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올 때 문과 쪽을 선택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 학교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소문난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만으로는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몰라요. 역량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공부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내가 쉽게 얘기해서 영어에 듣기가 안 됐는데 그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쳤느냐 하는 그 나의 발버둥인 거죠. 예. 뭐 수학이 안 풀렸는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수학의 원리적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 원리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왔는가를,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 번째처럼 이런 유치한 느낀 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그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이 있는데요.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이 여기 보시면 학급 회장으로 아이를 통솔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학급 회장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급 회장이 아이들을 통솔하지 주번이 하는 겁니까? 1번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급 회장으로서 너무 뻔한 역할들은 이것이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별로 대학에서는 의미를 못 두죠. 그러니까 학급 회장으로서 아이들을 통솔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통솔하면서 어떻게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본인이 이제 느꼈던 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눔 배려인데요. 나눔 배려는 너무나 유치하게 학생들이 10명 중에 7, 8명이 똑같이 씁니다. 항상 보면은 3명이 팀 프로젝트, 아니면 뭐 합창 대회, 또는 뭐 어떤 대회를,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기는 착하고 괜찮은데 나머지 친구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친구들을 화해시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남학생들은 이제 협력을 좀 써요. 협력이라고 해서 자세히 뭘 썼나 보면은 축구 해가지고 우승한 이야기, 협력했으니까 뭐 그런 거 좀 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고 봐야죠. 역량 파악이 불가하고요. 이런 건 글자 수 낭비죠. 그 다음에 너무 흔하고 뻔한 이야기를 써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자소서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자소서가 합격 자소서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소서는 불합격이다는 있어요. 예. 이렇게 쓰면 대학들이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정말 학생이 나를 대학에 어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동안에 어떤 제도도 시험을 보는 학생이 대학에다가 나는 이런 학생입니다라고 자신을 어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이 직접 대학에다가 이런 학생이니 나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어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뻔한 내용을 써서 글자 수 낭비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분류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담은 학교들이 있고,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독자적 문항, 이게 아주 난감합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진짜 난감해요. 고려대학교 자소서 4번은 고대가 학생을 선발해야 할 이유. 되게 난감하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참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기원들 중에서는 이런 게 어려워요. 카이스트. 작성하고 싶은 내용 자유롭게. 예. 그러면 이 선발해야 하는 이유, 작성하고 싶은 내용 자유롭게, 정답이 없죠. 근데 지금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랑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자기가 길을 찾고 정답을 찾아서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것이 미래 사회 인재인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주어진 것, 앞서 얘기했듯이 마치 학교에서 급식을 먹듯이 학교가 정해준 음식을 먹는 방식의 이런 그 사고 방식은 미래 사회에 사실은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학생이 정말 좋은 학생이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 1학년, 2학년 같은 특히 1학년이 더 하죠. 1학년은 지금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 학생들이 뭘 한다고 선택하느냐? 말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교육적인 목적이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우리 미래 인재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금기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업 계획에서 뭐 1학년 때는 뭐 하겠고 1학년 때는 뭐 2학년 때는 뭐 하겠고 이거는 뭐 지키지도 못할 우리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계획서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좀 그렇죠. 너무 아부성 발언은 별로 안 좋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렇죠. 명문 공공대학에 가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너무 어려운 용어 쓰는 거 있고 이게 제일 심각하죠. 뽑아만 주시면 이 대학에 뼈를 묻을 각오로 예. 대학생이 뼈를 묻으면 안 되죠. 졸업해야죠. 어디 대학에다 뼈를 묻어요. 그렇게 로 쓰시면 안 되겠고요. 예. 자기소개서 점검 사항인데요. 이건 뭐 이론적인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이제 자기소개서를 쓴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다른 친구들하고 또는 부모님 또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자기소개서가 나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내 강점을 잘 못 표현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자소서를 너무 믿는 친구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또 혹시나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자소서를 보고 베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전국 모든 대학이 그 자소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검색 시스템 돌리면은 학생의 자소서가 다른 학교 다른 학생의 자소서하고 유사하면은 그게 노란색 글씨로 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유사도가 높으면 둘 중에 하나는 베낀 거잖아요. 근데 누가 베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둘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또 너무 또 친구들한테 개방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이기도 해요. 뭐 물론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저놈을 꼭 떨어뜨려야겠다. 내 친구지만 쟤는 정말 아니야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후회 없는 자기소개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렇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그렇고 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여러 에피소드가 나와요. 전공적 합성에 대한 면접 많이 물어보는데요. 전공에 대한 관심도.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 하나가 그 원예학과를 쓰면서 이 나무, 식물에 관한 관심도를 자소서에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는 이제 뭐 그 열대우림 같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전공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을 자소서에 상세히 적어서 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나중에 그 대학 교수님 입학처에다가 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그 친구가 맹그로브 숲에 대해서 자소서를 상세히 썼는데 하필이면 면접에 들어온 교수님의 전공이 맹그로브 숲이었대요. 아주 꼬치꼬치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니까 면접에서 떨어뜨린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나옵니다.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 안 읽었는데 이제 독서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는 저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내 책 읽었네 하면서 반갑게 질문했는데 글쎄요. 이게 상황 이해하시겠죠? 면접의 이제 중요성은요. 보시면요. 서류 점수가 지금 김 서류가 이 면접보다 서류 점수가 높은데요. 면접에서 지금 이 면접 학생이 앞섰어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 이 점수를 단순하게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요.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해요. 그러면 면접은 점수가 약간 이 점수보다 부풀려져서 반영이
반영이 되고요. 서류는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0대 50으로 비율을 잡아가지고 반영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면접을 잘한 학생이 면접이 50% 이상 반영되는 대학을 지원했을 때 서류를 잘한 학생을 역전하는 경향을 보여요. 40%도 역전 가능성이 있고요. 30%가 들어갈 경우에는 면접을 아주 잘하면 역전이 돼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서류 역전과 면접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비율로 요걸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요 비율이 많아요. 그다음에 서류 80에 면접 20이면은 사실상 서류 점수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면접은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패스페일은 됩니다. 무조건 떨어져야 할 학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항상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면접 준비는 부모님이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질문 던져주고 답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 정말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남학생 여학생 모의 면접을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서울 지역은 이제 구청별로 또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하는 그 구청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제가 도와줬는데 여학생들은 말을 10명 중에 한 7, 8명은 말을 참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분명히 서류상으로 보면 얘가 이거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면접을 해보면 한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한 것을 교묘하게 자기의 의도 쪽으로 넘겨가지고 답을 한다거나 해서 면접을 참 잘해요. 반면에 남학생들은 완전 반대예요. 남학생들은 서류를 봤을 때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말을 듣다 보면 안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거짓인데 참처럼 얘기하고 남학생들은 참인데 거짓으로 얘기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 면접의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면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평가하는 일반 면접과 교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심층 면접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이 일반 면접은 생활기록부나 자소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면접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대체로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학생은 이런 동아리를 했네. 이 동아리 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뭔지 말해보겠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게 이런 일반 면접이고요. 심층 면접은 아예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주 꼬치꼬치 캐묻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심층 면접입니다. 면접은 이제 보통 서류 진위 여부 확인하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논리적인 구술 역량, 그리고 중요하죠, 진지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요, 학생부만 제출하는 학교는 한양대학이 유일하고요. 대체로 자기소개서를 많이 제출하는데요. 추천서를 제출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성균관대학하고 홍익대는 전년도까지 추천서가 있었는데 올해 추천서를 폐지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자소서, 추천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이제 권장 사항인데요. 수시에 이제 교과와 종합과 논술이 있다면 논술은 이제 논외고요. 교과와 종합을 이제 적절하게 안배해서 쓸 필요가 있는데 보통 한 3, 4등급까지는요. 종합하고 교과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4등급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적성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대체로 대학의 눈높이를 조절을 해서 대학을 수도권 내지는 이 지역 이런 학교들을 조정을 해서 종합과 교과를 많이 생각해 본다면 올해 재수하지 않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 실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내신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아까 내신은 좋았지만 역량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활동만 잔뜩 있고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곤란하겠고요. 또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준비된 학생이 많은 학과, 예를 들어서 생물학과.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 늘면서 이과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이과생들이 활동 중에 가장 귀찮고 힘들어하는 활동 쪽이 물리 쪽이고요. 가장 재밌어하는 활동 쪽이 생물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과는 한 15대 1 경쟁률이었는데 생명공학과는 생물학과는
그 49대 1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면은 합격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 면접 대비가 부실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도 학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변경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있는데요. 뭐 여기서 뭐 눈여겨봐야 될 게 서강대가 그 전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숙명여대가 작년에 그냥 하나밖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하나였었는데 올해 서류형하고 면접형 두 개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가 아주 많죠. 연세대가 일단 수능 최저를 없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에 자소서를 1단계부터 받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가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앙대가 전년도에 1단계 서류 3배수의 2단계 면접이었는데 올해 서류 100%로 선발 방식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원대는 큰 스승 인재 전형이 아예 없어졌고요. 초등교육하고 불어교육이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4개 영역 등급합 12의 최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학교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논술입니다. 논술은요, 이제 이게 어떤 그 서울에 있는 탄 대학의 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의 모습인데요. 이 똑같은 장소의 전년도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전년도의 모습입니다. 예, 똑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 있는데 이게 바로 논술 응시하고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 학생은 또 기념이라고 또 사진도 찍고 있어요. 예. 논술이란 뭐냐? 논술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서술하는 글이고 서로 좋은 의견을 말해서 논하는 글이 논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시험입니다. 예.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에는 뭐가 있냐면은 논술에는 변별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논술은 변별력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변별하느냐? 바로 다 답이 있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예, 대학마다 이렇게 가이드북을 내는데 이 가이드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그 안에 보면은 기준들이 아주 상세하게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점수가 몇 점이고 여기 보시면 뭐 멀리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글자 수가 얼마 미만이면 몇 점을 감점한다까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이 가이드북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요. 논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의 가능성의 여부에 있어서는 논술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논술을 우리가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 논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생부 종합은 3년간 어떤 활동들이 열심히 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둘 다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해볼 수 있는 게 논술인데요.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은 논술을 통해서 글쓰기와 또는 수학이나 과학 논술은 풀이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격 가능성은 앞서서 봤지만 아까 그 성균관대학교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날 성균관대학교에 모인 학생들이 49,000명이었어요. 예, 49,000이면은 웬만한 지방 소도시가 하나 대학으로 들어온 거죠. 그 가운데 1,000명 미만의 학생을 선발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도전을 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필요하시면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경험하고 실력이 또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습니다. 뭐 의과대학은 뭐 워낙 높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요. 연세대가 올해 폐지되면서 연세대, 한양대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고요. 연세대는 폐지, 건국대는 그동안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논술 변경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건대가 수능 최저가 생겼고요. 가톨릭대 의대에서 자연 논술이 빠지고 수학 논술만, 동국대, 숭실대 자연 논술 빠지고 수학 논술만
보게 됩니다. 세종대가 수능 최저를 굉장히 좀 낮췄어요. 작년에 많이 높았었는데 올해 굉장히 낮췄고요. 연세대가요.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연세대가 수능 이전의 논술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날짜도 나왔습니다. 10월 12일, 13일 이틀간 보겠다고 나왔고요. 영어 제시문을 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대학들은 뭐 비슷한데 한양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인문문항이 하나 추가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논술의 이제 실질 경쟁률을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렇게 이제 논술을 수능 최저를 통과했을 때 논술 경쟁률이 원 경쟁률이 79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 통과한 학생들만의 경쟁률은 32대 1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서를 쓸 때 조금만 눈높이를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합격하고 거기서 그 학교의 학사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도 있는 제도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국문과를 쓰면은 수능 최저를 통과해도 경쟁률이 32대 1인데 여기 보시면 뭐 한국어학과나 프랑스어학과를 쓰면은 7대1, 5대1도 낮춰지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 학생들이 모두 그 논술을 보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 붙을 수도 있고 또 수능을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안 오고 수능을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안 오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이거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생물학과 화학과 100대 1이 넘어요. 근데 수능 최저 통과자는 또 역시 44.9대 1 굉장히 높죠. 하지만 원자력 공학과는 지금 15.6대 1로 여기만 쓰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6, 7대 1 정도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추합까지 고려했을 때 이런 데가 또 쓸만한 학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 조절, 학과 눈높이 조절도 필요하다는 거죠. 논술에서는 합격률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과 정시입니다. 앞서서 수능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공부하고 그것을 문제풀이로 이어가는 과정인데 이 개념을 문제풀이로 이어가는 이 혼자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투자하는 방식은요. 우리 EBS I에 보면은 공부의 왕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예만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기초로 돌아가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학수학이라고 써 있죠. 지금 이제 고3들한테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한번 해볼 만한 내용이에요. 거기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남학생이 자신의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을 고민해서 중학교부터 쭉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다시 중학교 과정을 쭉 점검했더니 중학교 때부터 부실했다는 걸 알고 중학교 문제지를 여름방학 때부터 풀기 시작해서 결국 고3 올라갈 때까지 2학년 마칠 때까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쭉 한번 훑었어요. 그리고 고3 올라가서 성적이 비약적으로 올라갔고 결국 수능에서 만점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면서 책을 꾸준히 꼼꼼하게 많이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역시 EBS I에 나왔는데요. 성균관대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물리 점수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의과대학 내에서도 물리 점수가 제일 높은 학생이라 우리 EBS 측에서 가가지고 물어보죠. 왜 이렇게 물리를 잘하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개념서를 하나 꺼내더니 자기가 이것을 몇 번 읽었는지 아냐? 당연히 뭐 한 서너 번 읽었겠지라고 이제 답을 하니까 아니다. 50번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의과대학을 갈 정도의 학생이라면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머리 좋죠. 그 머리가 좋은 학생이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 물리 개념서를 50번을 읽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과학을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과학 교과서는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또 부족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책들을 읽으면서 또 응용하고 실용적인 책들을 읽어가지고 개념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들이 EBS I에 다 소개가 되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능 출제의 범위가 바뀌는데요. 지금 고3들은 그대로인데 고2는요. 출제 범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재수를 할 경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탐구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고1, 지금 고1들은요. 지금 고2가 재수를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고2 학생들은 좀 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수시에서 많이 붙어서 재수를 안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셔야겠습니다. 물론 재수를 원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 큰 변화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좋아요. 3명이 달리기에서 1등 하는 거와 100명이 달리기에서 30등 하는 것은 비율적으로는 30% 안에 드는 게 똑같지만 3명 달리기에서 1등 하는 게 쉽진 않죠. 100명이 달려서 30등 하는 것은 해볼 만한 거고, 그래서 다수 선택하는 과목이 좋고요. 그 다음에 1년 정도의 1년 반 정도까지 학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은 지금 고3이 어떤 탐구 과목을 정했다면 교체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과목은 이제 내신과 연계된 과목이 좋고요. 농구술, 물리나 이런 과목들은 농구술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또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 그 다음에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과목들, 또 재미있는 과목들을 탐구 선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과 쪽에는요, 문과 쪽 학생들은 좀 수리적인 능력이 좀 있는 문과 학생들은 경제나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나 사회문화처럼 도표가 나오고 어떤 공식이 나오는 사탐이 좋고요. 어휘가 풍부하고 말장난 또는 이제 독해력 이런 것들이 탁월한 학생들은 사문, 윤사, 생윤, 법정 같은 부분이 좋고요. 배경 지식이 풍부하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역사 쪽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요, 역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도 이 수리적인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수리적인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은 물리2, 화학2처럼 숫자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좋겠고요. 자연의 어떤 미시적인 아주 세세한 이해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화학이나 생물2 같은 부분이 좋고요. 이런 수리적인 부분이 좀 약하지만 자연계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암기를 잘할 수 있다면 암기를 잘해서 풀 수 있는 과목들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탐구 선택 과목 방법이 있는데요. 탐구 선택에서 이제 뭐 이런 면도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전년도의 탐구의 원점수인데요. 1등급 원점수가 50점이에요. 50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지금 탐구는요. 사탐은 만점을 받지 않고서는 1등급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사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탐이 좀 안 나온다 해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바꾼다.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지금 한 것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새로운 과목을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세 개만 틀려도요. 바로 4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3점짜리 2개 틀리면 4등급이에요. 자연계도 비슷합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연계는 그 킬러 문항이 하나씩 있어요. 아주 풀기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 있어서 보통 47점 정도까지는 1등급이 이제 뚝 떨어지는데, 그래도 대체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1등급 받으려면은 2문제 이상 틀리면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문과보다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사탐은 정말 여유가 없다. 사탐은 기왕 한 것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과탐은 어느 과목이든 킬러 문항이 꼭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는 이제 가산점이 있는 학교가 있고 가산점이 되는 학교가 있고 또 그 감점이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산점이 되는 학교들이나 감점이 되는 학교들은 크게 영어의 영향력이 별로 없고요. 수능에서 정시에서 감점되는 학교들 큰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여기 서울대 보시면은 9등급을 받아도 4점밖에 감점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의 재작년에 제가 영어 4등급 받고 서울대 합격한 학생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공부를 해서 영어를 5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다 맞았어요. 또 서울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작년에 서울대 언론에 나왔거든요. 서울대 4등급이 서울대 들어갔다. 언론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는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줬죠. 5등급이 들어갔다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공학적, 기계적 접근을 삼가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봉사 몇 시간,
내신 몇 등급 이렇게 정량적인 것만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는 6장의 카드가 있고 정시는 3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내신에 올인하거나 수능에 올인하는 건 곤란한데요. 내신과 수능 중에 뭐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냐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도 내신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에 올인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친구들은 내신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요. 수능을 잘 준비한 학생은 학종과 수시에도 성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최저를 통과하는 수준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석차 등급을 올리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부분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이라든가 농어촌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 이 전형을 꼭 활용하세요. 이게 서울 지역 학생들은 정말 없어서 못 쓰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들은요 일반적인 합격선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1, 2등급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좀 이 전형들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EBS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눈여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대학 입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요 게임 아세요? 이게 이제 요 칸에 몸을 맞춰가지고 여기 그대로 지나가면 이제 사는 거고 못 맞추면 이제 물에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고요. 게임인데 교과 전형이나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만 너무 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 아무리 힘든 부분이라도 벽이라도 내 힘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림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역량을 키워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뚫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고 특히 자신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대학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면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